안녕하십니까, 김동준입니다. 이제 89페이지를 가보시고 제2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불능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절대 이번에 민총 그 수업 들을 때는 100%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90페이지를 가보시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도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 때 채권법 강의할 때 계속 이제 이 페이지를 봤던 그런 부분이지요. 이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표는 이제 암기를 하면 좋고요. 좋고, 이 도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하나의 사례 문제가 뭐 최근에 간평에도 출제가 됐고 우리 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는 정확하게 이제 암기해 놓고 자꾸 채권법을 반복하면서 익히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후 반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요. 문제에서 보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일이 주어지고 계약의 성립일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건물에 대한 불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날짜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불능이 됐을 때에는 원시적 불능 맞죠? 계약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불능이 됐을 때는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먼저 구분하시고 맞죠? 밑에 거부터 할게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매도인 갑이 을한테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 따위를 지는데 매도인 갑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쉽게 얘기하면 고의나 가실 등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 갑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민법제 390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되고 이행불능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이행불능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별도의 상당 기간의 정함이 있는 최고 없이도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해제권 따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반면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인 갑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쌍무계약 매매계약이었을 때는 위헌부담으로서 민법제 5372 원칙이고 538조가 예외다. 해서 민법제 538조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반대급부의 지급을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죠? 538조 예외적으로 사유 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첫 번째가 채권자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경우 쉽게 채권자 때문에 불능이 된 경우 또는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 된 경우죠.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 됐을 경우는 요 경우는 이른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 내용은 채권 강론 파트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큰 틀을 세워두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다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객관적 불능하고 주관적 불능이 있었죠. 객관적 불능이라고 했을 때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재 등이 발생돼 가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객관적 전부 불능, 건물이 전부 불났을 경우에는 일단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등이 있었을 때에는 야 무효니까 다시 돈 돌려줘.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매수인 같은 경우가 선의 무과실이었을 때 대충 들으시고요. 민법제 535조에 근거해가지고 실내 이익의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 듣고 이거 다 100% 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시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앞으로 계속 해독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면 조금 더 암기하실 때 편해지시니까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아, 그랬구나 정도 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이 535조의 경우에도 채권 강론 파트에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1번은 됐고 2번이었죠. 민법 제574조 담보 책임으로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조문은 날 필요 없고 그냥 담보 책임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관적 불능이었다. 매도인 갑은 을한테 이행을 못하는데 제3자 병은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더 쉽게 얘기하면 병 소유의 X 토지를 갑이 내 거다 하면서 을한테 매도한 경우에서 전부가 병 소유였을 때에는 주관적 전부고, 이때는 민법 제570조 담보 책임에 의하는데, 민법 제570조 이른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불렀고요. 이 570이랑 576조 담보 책임은 제가 조금 강조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민법 제570조의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담보 책임에 기하여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민법 제576과 비교해가지고 철저하게 암기하시라 라고 했던 부분이, 그 채권 강론 매매 계약 파트, 담보 책임 파트 제일 앞에 보시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말고 주관적 일부가 타인 소유였을 때에는 민법 제572조 이른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하신 다음에, 자, 오늘 5분 특강 마무리할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는 무효죠, 그죠? 근데 나머지 밑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 색깔 바꿔서 얘랑 얘는 담보 책임이죠. 그럼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했을 때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는 우리 민법은 일단 계약을 무효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의 경우는 일단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구나까지도 한번 암기를 딱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뭔가 조금 더 어려운 판례를 보실 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하루 5분 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